마이 보험 체크,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 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 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 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장기보험, 종신보험 등의 월 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시고 하면 마이 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 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체결률이 낮은 이유는 상담 후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강요 안 한다는 뜻이죠.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입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 제로입니다. 상담은 마이 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제가 광고해도 되는 게요. 예. 제가 마이보험 체크로 최근에 전가족 보험을 들었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네. 전가족이 마이보험 체크로 들었습니다. 네. 아주 편리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늑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늑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 경선 이후에 추미애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전 사실 저는 추미애의 재발견이었어요. 이번 저는 이런 경선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제 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이미지.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수박에 질렸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그렇죠. 말이죠. 그다음에 아주 정말 감동을 얻었어요. 이번에 또 치유를 경선 받았습니다. 과정에서 네. 보여준 아주 좀 이 뭐라고 합니까?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깔끔해요. 깔끔하고 네. 깔끔한 이미지. 그다음 네. 또 여성.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선대위원장을 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마 이 경선 끝나자마자 바로 선대위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감도 있고 정기국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는 추미애 후보의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 추미애 후보가 예전에 2002년도에 돼지 엄마처럼 그 역할 비슷한 롤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대선 본선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권 이야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서울 경기는 얼마나 득표가 나올까요? 경기는 뭐 압도적일 걸로 예상 많이 한 하시고 몇 프로 정도 예상하세요? 여기도 한 55에서 57 정도? 55에서 예. 57. 예. 그다음에 서울은 한 49에서 한 51 정도? 예. 그래도 어쨌든 서울도 과반은 갈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지금 평균 나오는 거에서 조금씩 플러스 그렇죠. 알파해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그 전에 50%가 훌쩍 넘어버리면은 추미애 후보 표가 좀 그렇죠. 또 나오겠죠. 나올 수 있겠죠. 예. 네. 특히 서울에서 추미 후보가 또 나올 수가 예, 있어요. 예. 네. 저 서울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에서 57% 네. 득표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 60% 보고 있거든요. 60%?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을 능가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밴드웨건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또 지금 대장동 사건은 말이죠. 사실 추미애 후보한테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이목이 지금 이재명한테 집중돼 있으니까. 예, 예. 저도 보기에 10월 3일 2차 슈퍼위크에 최대치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네. 우리 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시는 이재명 후보를 혐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곤충에 비유되는 그런 분들은 2차 때 뒤집어질 것이다. 또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 하던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예, 야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야권의 그 TV 토론이 지금 3차까지 왔습니다. 네. 매 회마다 아주 정말 우리 윤석열이 입만 열면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또 무슨 망언이 나오나, 무슨 실언이 나오나. 네. TV 토론 한번 좀 총평해 주시겠습니까?
TV 토론이 아무래도 지금 흥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는 동접자 수도 그렇고 예.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자기 자리 위치에서 할 말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해요. 네,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어차피 TV 토론이라는 게 지지율을 플러스 시키기보다는 자기 지지율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맞아요. 예, 하기 지지율로 뭐 때문에 대반전이 아니, 그러기는 어려워요. TV 토론으로 뭐 지지율이 대반전이 나거나 네.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재밌는 게 이제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역시 빅3에 그거 재밌고 마지막 카드 누가 가져갈 거냐 이것도 재밌는데 어쨌든 지금 지지층 안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망언이 불안불안하더라도 네. 일단 아 저렇게 좀 잘 치고 넘어가는구나 내지는 정치 초보니까 어쩔 수 없다 저 부분은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꾹꾹 눌러가면서 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윤석열 저기- 후보 보고 저쪽 지지자들 중에 질문 제대로 답 못하니까 귀엽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할 말이 TV 없어. 토론이 네. 이은영 소장님 말씀처럼 지지자들의 지지를 더 강화시키는 면도 있고 네. 반대자들의 반대 의지도 더욱 강화시키고.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자, 단점만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의 트루먼 쇼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네. 저쪽 지지자들이 포장을 잘하는 게 근데 윤석열 씨를 밉상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일단은 뭔가 약간 호박돌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약간 동정심을 유발시키다면 계속 자꾸 이렇게 발언을 실수를 하니까 동정심이 생기나 봐요. 그 지지층 이제 사이에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씨가 네. 투박한 돌쇠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 이미지면은 네. 뭐 그렇게 손해 보는 토론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인간적인 면을 좀 알게 되는 오히려 그걸 보여주는 토론회가 되고 저 있어요. 계속 검찰총장 수사하다가 TV 토론에 그렇죠. 나왔는데 네. 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그렇죠. 이들이 반 많아요. 접고보는 거죠. 이제. 예. 그런데 그러기엔 너무 좀 너무 좀 준비가 안 돼 무식하지 있죠.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만든 표현인데 정치적 토템 현상이다. 토템. 토템 현상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윤석열은 사실은 이 반문재인 전선의 이게 핵심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돌을 갖다 놓을 때는 반문재인 전선을 갖다 놓고 계속 이제 윤석열이라는 돌을 쌓아요. 돌을 쌓는데 그리고 이제 돌에다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돌의 영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 보태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거기가 이제 돌을 이제 숭배하게 되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 지지자들 사이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윤석열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윤석열은 지지자들이 쌓은 돌담인 거예요. 돌 뭐라고 하죠? 돌 비석도 아니고 뭐 그런 건 거예요.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인물 변수는 저쪽 당 지지자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물의 능력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예. 우리가 지지하면 저기는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인력. 그래서 사실은 지지율이 잘 안 빠져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또 지지율이 더 확장되지도 않습니다. 실상은.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홍준표가 뒤집어질 것이다. 아 그래요. 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홍준표가 지금 못 뒤집는 이유는 뭐냐면은 특유의 급진성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홍준표가 과도하게 합리적인 거야. 과도하게 합리적이고 과도하게 한편으로 보면은 중도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게 이념적으로는 중도적이라도 행태적으로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홍준표가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놓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급진성이 있어야지 영남의 이 보수 당원들한테 어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가 저는 그걸 곧 찾을 것 같아요. 홍준표 정도의 실력이면.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지지층 안에서 최근에 제가 이제 야권 후보 이민지 조사도 하나 진행을 한 게 있는데 네. 지지층 안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좀 지지가 지금 전체 지지율은 낮아도 이미지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보면 이게 갑자기 확 확장이 돼요. 이미지 평가가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그래서 홍준표 후보랑 가장 비슷하게 동점으로 나온 게 정권 교체에 대한 인물 경쟁력 부분이 홍준표, 윤석열 다 동일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많이 그렇게 따라잡았네요, 나왔어요. 홍준표가. 네네. 근데 홍준표 후보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쓰는 전략이 지난번에 봉하마을 갔을 때 이제 2002년 노무현처럼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저쪽 지지층들이 보기에 아 저거 뭐야 저 사람 정체성이 뭐지 이런 의문을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같은 경우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시 된 속에서 정책을 크로스오버 전략을 썼어요. 그렇지. 진보 정책을 갖다 그렇지, 썼는데 그렇지. 지금 이 홍준표 후보는 지지 기반이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속에서 크로스오버 전략을 쓰다 보니까 완전하게 장악되지 않은 그 지지층들이 의심을 자꾸 하는 거죠. 아, 저 사람 정체성이 뭐 맞는 뭐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의가 이게 되네요. 지지층 안에서 확장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여기서 예언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후보 여전히 우리 박진영 교수님은 홍준표가 저 된다. 홍준표의 실력을 믿습니다. 아 그래요. 저 우리 저
이은영 저는 소장님은? 이제 지금 저쪽도 권리당원이, 그러니까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 5대5로 가잖아요. 이쪽에 권리당원이 똑같아요. 저쪽에서는 책임당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선거인단을 또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룰 때문에 룰의 그 규정상 근데 저쪽이 민주당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제 민주당도 권리당원이 전체 선거인단하고 권리당원 비중을 보면은 낮긴 낮지만 저쪽은 훨씬 더 낮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합산을 할 때 이 책임당원의 가중치가 조금 더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거랑 원리가 똑같냐면 우리 지금 대의원들이 똑같이 한 표를 넣어도 득표율로 계산해 보면 대의원이 훨씬 더 이렇게 좀 높게 비율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똑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룰 때문에 홍준표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이 유리하다. 근소하게 이기는 그런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이 되거든요. 저는 일반 국민, 그러니까 네네. 비당원들 분포가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훨씬 저쪽이요. 예. 비당원의 분포가 훨씬 크죠. 왜냐하면 저 29만밖에 안 되거든요. 책임당원이. 예,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비당원의 분포가 적으니까 이쪽이 좀 비율을 넣었을 땐 가중치를 좀 더 먹는 거죠. 네. 저는 아니,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인 게 이게 의견이 다르면 왜 어떡합니까? 그러냐면요. 예. 저쪽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윤석열이 본선 경쟁력이 훨씬 낫다라고 전략가들은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을 비롯한 신주류들이 홍준표도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홍준표도 싫어하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차악의 선택으로서 윤석열보다는 홍준표로 몰아주자 분위기가 저는 생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야. 사실 윤석열이 편해요. 예. 본선 후보로서 아니 훨씬 편하죠. 이러다가 말이죠. 이러다가 소장님하고 제가 한편 먹어. 마치면은 우리 뭐 저 박진영 소고기 쏘겠습니다. 교수님은 틀린 거가 되는 네, 소고기 건데 쏘겠습니다. 아니 네. 지난번처럼 틀려도 지난번처럼 50% 안 넘는다, 두 분 넘는다. 이게 동시에 수렴될 수도 있는 게 그럴 수 있죠. 윤석열이 됐는데 윤석열이 뭐 구속이 돼가지고 홍준표가 되는 본선 낙마되는. 둘 다 맞는 이런 상황이 아니, 뭐 되지 저는 않을까. 뭐 객관적으로 윤석열이 편한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약점도 그렇죠. 많고 확장성도 더 떨어지고 하는데 늘 제가 주장하는 게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이기는 것보다는 지지 않는다는 보수적 관점에서 네. 저쪽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홍준표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홍준표는 저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맹신주의자입니다. 대선 2년 전에 하는 여론조사에서 빅3 안에 드는 사람만이 대통령이 된다. 네. 이런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는 빅3 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진표가 짜여지지 않겠는가 저도 하는 게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좀 지켜보도록 아니 저도 하겠습니다. 뭐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 아니 그 조대진 원외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원외위원장들이 이미 벌써 줄을 다 윤석열 쪽으로 섰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당 안에 이미 벌써 흐름이 저쪽으로. 그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준표용은 없어 세력이 네.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홍준표 되면 또 당 장악하고 흔들고 난리 치는 거죠. 그게 싫은 거지. 지방선거 때 자기들한테 공천 지분 하나도 안 줄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배신을 못 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홍준표한테 고개 조아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윤석열이 되지 그렇죠.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관측입니다. 저쪽은 뭐 실력이 있고 없고 토론 잘하고 못하고 진정성이 있고 없고 그걸 따지는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예. 하여튼 좀 숙여서 윤석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TV 토론 분석도 했고 대장동 이야기 다시 한번 좀 해보면 네. 이거 지금 잘못 건드렸어요. 화천대유가 누구 겁니까? 이렇게 플래카드를 다 걸고 심지어 나경원도 걸고 곽상도도 걸고 다 알면서 지들은 그리고 지금 뜨거워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송 나가는 이날 밤에 나오는 곽상도 외에 또 한 명의 국민의힘 인사. 궁금하다 진짜. 예, 이거 보면은 지금 이걸 확전하는 거는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적당히 좀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힘이요.
곽상도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 방송에 나와서 곽상도는 이런 거 수용할 사람이 아니다. 끝까지 갈 것이다. 끝까지 싸움을 할 것이다. 이렇게 법률적 싸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아마 이제 김재원 의원 개인적으로 이제 곽상도 의원도 대구시장 욕심이 있거든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도 대구시장 욕심이 있으니까 경쟁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의 곽상도 의원의 개인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까지 한 걸 보십시오. 참 염치 없는 정치인의 대표 아닙니까? 아 그래요. 정말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착한 일만 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악한 일만 하면서 죽는 것도 그런 쉬운 일이 아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곽상도 너는 갑이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었어요. 네. 대단한 사람이 빌런이지 빌런. 예. 그렇죠. 이게 지금 고발 사주랑 이게 쌍둥이처럼 같이 있잖아요. 네. 고발 사주도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손중성에게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잡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도 똑같이 이걸 하나 놓고 가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인허가 과정에서 뭔가를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뭐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인사들이라는 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기는 뭐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이걸 가져갈 것이다. 고발 사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빠도 이제 앞에서도 이제 특검 뭐 이런 이야기와 별개의 문제. 이건 결국은 당일치기 하루하루씩 나오는 수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결론 나는 거지. 그쵸.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설계가 누가 했냐 이거 따져봐야 언론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지금도 뭐 이재명 후보가 2주 전에 본인이 설계자라고 자백했다라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설계는 공공 절반, 민간 절반 그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렇지. 지금에 지금 나오는 화천대유의 이익 설계를 누가 했느냐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퉁쳐가지고 똑같이 이재명 후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지금 오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거 진짜 그건 저 똥파리들도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화천대유가 대박이 나는 이 설계를 이재명이 한 게 아닙니다. 그 할 수가 없죠. 아니 지금 사실 차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그 당시 이제 화천대유는 별로 그렇게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런 화천대유를 상대로 어떻게든 이익이 날 것 같으면 다 끌어모았던 끄집어냈던 그래서 시민에게 돌려놓았던 사람이 이재명이지 그 양반이 그 성남시장 그만둔 이후에 땅값이 치솟고 그래가지고 그 뒤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뒤에 일을 왜 저기 그만둔 이재명한테 묻습니까? 아니 화천대유가 이 하나 컨소시엄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죠? 네. 숨어 있는 상황이고 그건 민간 회사인 거예요. 민간 회사의 이익 배분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시장이 왜 알아야 되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는 개발 사업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거 이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정치부 기자들이 기사 쓸 때 부동산 기자들한테 안 물어보고 쓰는 거야. 이 정치적 프레임 짜놓은 거예요. 딱 나쁜 프레임으로. 아니 이거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거. 지금도 계속 이제 어저께인가도 나온 게 이화영 전 의원의 뭐 보좌관이 여기 뭐 천화동이네 1호 구지였다. 그것도 거의 가짜뉴스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보좌관 했는 사람이 그런 지금 관련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또 그게. 최근에 3, 4년 전엔 연락도 안 했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재명 사람이면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 이제 한마디 정말 나쁜 기사야 하고. 아니 저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네. 박근혜의 오촌 예. 오촌을 살해한 사람도 박근혜 지인이겠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건너 인연이니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한주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쓸 수 그러니까요. 있지? 이한주 원장 동생이 뭐 거기 또 뭐 화천대유의 뭐 임원이었다 이런 거 다 가짜 뉴스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계속 이재명 아들이 직원이었다. 1호 사원이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언론은 계속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이거를 좀 공론을 완전히 프레임을 바꿔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전 세계적인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대장동 개발할 때는 거의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나던 시기여서 더더구나 이 설계를 이재명 당시 시장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을 다 알면서도 왜 이걸 이렇게 물고 늘어지느냐. 이건 결국 고발사주 때문에 그렇다. 예.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네. 네.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때 띄어쓰기를 안 하셨어요? 네, 그렇지. 이야기야 지금. 알아보기 어렵게. 아이고 대장동권 부동산은 그쪽에서 얘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 이거는 민정당이 말이죠. 민주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비민주성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아니 민정당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광주 학살을 했던 집단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간 참 최근에 그 하천대유 건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고 있는데 하여간 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발언하면 발언할수록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구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빨리 제가 보기에는 손절하는 게 저기 나을 것 같아요. 곽상도 의원이 많이 도와줄 겁니다. 사퇴하실 분이 아니에요, 저분이. 끝까지 버텨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죠. 아니 여기서 그만두면은 죽는 건데 그렇죠. 정치적으로 죽는 예, 건데 그런 상황을 자기가 연출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준석이 진짜 빨라. 그런 거 보면은 맞습니다. 바로 사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당 그때 먼저 대표가 나왔고 꺼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하천대유를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국민에게 왜 불리해지냐면 지금 이제 50억 퇴직금 나왔잖아요. 네. 이게 MZ 세대 그동안 이제 홍준표라든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 젊은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지가 확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2030에 그나마 2030의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본선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한 건데 상황이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여론조사 새로 돌아가면은 당 지지율이 좀 빠지겠죠, 국민의힘 지지도가. 그쵸 빠지죠 당연히. 네. 아니 우리 저 곽상도한테 네. 지금 물러나라고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압박을 했단 말이죠. 네. 만약에 곽상도가 이제 물러날 생각이 없고 버틴다. 그럴 경우 국민의힘은 손절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스스로 탈당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둬요? 아니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탈당하기 전에 제명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제명을 절차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저 윤리- 재적 의원 3분의 2 그렇죠. 이상의 윤리위원회 찬성이 있어야 제소하고 하는 하는 건데. 절차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 하셔야 돼요. 곽상도 의원 가지고 곽상도 의원을 끝까지 깊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뉴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초선 의원들도 동조한다고 그러니 아예 네네네. 그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통과시켜 버리면은 이건 이제 국면을 자기네 국면으로 이제 가져오게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사실은 50억은 이거 진짜 영린을 건드렸어요.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 게다가 또 저 그 아들 곽상도 아들 그 정신을 차려야지. 아니 자기가 뭐 노력한 대가라고? 노력한 대가인데 왜 또 그 산재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산재를 노력해서 산재를 당했나? 뭐 어? 제가 얼핏 듣기로는 산재가 이명이 좀 네, 왔다고 이명이라고. 네. 이명인데 50억. 누구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50억은 그냥 뭐 원도 못 받은 사람도 어제 부지기수인데. 뉴스에 보니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거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렇죠. 네, 또 그런 상황에서. 밧줄이 끊겨가지고 맞아요. 네.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또 계시고. 네. 아유 참 이 동네는 왜 아들들이 이렇게 문제입니까? 저기 금방 우리 김용민 PD 이야기하신 음.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곽상도 아들을 공격하고 곽상도 의원을 공격하는 메시지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내주셔야 계속 돼요. 내야 돼. 계속 맞아요. 네. 이 MZ 세대에게 이 국민의힘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50억 요건 셉니다. 엄청 요거는 세죠. 거기다 노엘까지. 노엘까지. 그 노엘 얘기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장제원이 끝내 이제 총괄실장 이거 네,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 사퇴하면 일 안 하고 좋지. 그건 뭐 대단한 거로 사퇴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보면 이제 뭐 윤석열 정권에서 좀 한 몫을 그래도 하겠지. 저는 저 정도면은 저게 이제 뭐 연자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도의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뭐 탈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연좌제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거든요. 제 노블리스 아들한테 오블리제지 이게. 제 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만약에 사고를 치는데 사고도 뭐 갑질 예를 들면 그 동기 학생 중에 뭐 키가 작거나 뭐 왜소한 친구를 때린다든지 뭐 삥을 뜯는다든지 그러면 아빠는 된다. 자 이게 좋습니다. 아빠는 되는 거고 아빠는 가난해지고 거지가 되는 거야. 아빠는 그럼 책임지고 뭘 하실 거예요? 아유 다 그만둬야지 어떻게 뭐 있을 수 아니 없는 그 저는 일이죠. 장재원 의원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윤희숙 의원을 좀 본받으세요. 아, 윤희숙 의원을 본받으세요. 의원직을 이건 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아, 맞아요. 몇 건이에요 도대체 이게. 네. 그리고 나는 정말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면은 진짜 스스로 빈곤의 길을 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직함 다 내려놓고 아빠가 택시 운전하러 나가. 이 그러면 어떤 아들이 여기서 계속 또 개지랄을 하겠습니까? 아빠가 택시 운전하면서 뭐 한 달에 뭐 이렇게 좀 제가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의 뭐 직업을 그런 건 비하는 아니고. 그런 네.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거는 땀 흘려 일하는 숭고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아, 그 저기 진짜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 노엘이가. 네. 그게 이제 장재원이는 아니 뭔 자기가 지랄을 해도 아버지는 그냥 잘 나가시고 이제는 다음 대권 주자의 최측근으로서 지금 활동하시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렇죠. 뭐가 아쉬울 게 있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지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언론이 정말 불공정한 게 곽상도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건들을 보면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저랬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아 이재명 아들이 그랬다면 뭐 그냥 이걸로 이제 이재명은 끝나요. 끝난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진짜 언론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불공정한 측면이 있고요.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 중앙일보 그 현일훈 내가 계속 이름 얘기할 거야. 현일훈. 아니 장제원이를 자르지 않고 붙잡아두는 윤석열의 이런 포용력 맞아. 있는 리더십 그랬죠.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맞아요. 어? 네.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또라이 같은 아이고 별놈들이다 맞습니다. 기자입니다 진짜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이고 아니 이게 너무 언론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언론중재법 얘기 잠깐 좀 하자면은 네. 이거를 뭐 공청회를 하고 여야 간 타협을 보고 이래서 언제 개혁합니까? 그쵸. 왜 그런 식으로 개혁을 해요? 아니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갑시다. 당신들 언론들도 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 보도하면은 하나의 흉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안 듣는다. 언론 간섭하지 말라. 좋습니다. 독립해드리죠. 자유를 드리죠. 그러나 정부 지원은 다 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아니 언제 공청회를 하고 언제 야당과 협치를 하고 타협을 하고 언제 개혁을 합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게 오래됐는데 저 다룬 게. 우리 네. 민주당 정치가 어느 순간에부터 우리 이제 이걸 좌익들이 용어로 선전선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선전과 선동을 분리하는 잘못된 전략을 흐르고 있어요. 아. 선동이 배제돼 버리고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경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늘 그 이야기 합니다만 공수처 초반에 통과하자는 여론이 75% 80% 네, 됐습니다. 맞아요. 네. 법률 통과할 때 40%밖에 안 맞아요, 됐어요. 맞아요. 쭉 이게 자꾸 빠졌죠. 법률 논리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흔히 하는 일부의 악랄한 검찰에 의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뭐 더킹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보면은 내부자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검찰 집단에 대한 분노의식 이런 것들을 조직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정치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율사인 것처럼 법률적 정합성을 따지고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흘러가는 건데요. 똑같이 언론중재법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아이고 제가 최근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이걸 제소한다고 합니까? 소송은 아니니까 제소. 민원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냈고 그렇게 해서 30만 원 받았어요. 배상금으로. 아 그래요? 뭐 많다면 맞고 무슨 일 적다면 적은 건데 네. 근데 뭐냐면은 열린공감 TV가 김용민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한 줄이 한 줄. 어느 뭐 언론에서 하여튼 뭐 이름 있는 매체는 신문사에서.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 30만 원 받아냈습니다. 야, 근데 너무 적다. 아니 적은 게 중요한 게 아, 아니라 그래요? 사실은 네. 우리의 30만 원이 받는 입장에서 크지 않은 돈이지만 아니 그 한 줄 때문에 30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 언론사는 얼마나 지금 아니 예를 들자면 복잡하겠어요, 그런 속이. 생각이 드는데 네. 변호사들 몇 명이 모여서 그런 거 대행해주는 변호사 사무소도 하나 열면 재밌을 아니 근데 것 같아요. 언론중재 그게 변호하기 되게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 힘든 게 뭐냐면은 네, 여러분도 저 권장해 드리는데 뭐 나와 관련한 기사가 나왔는데 팩트가 틀렸다? 네, 네. 그거는 확실하지. 팩트가 틀리면 네. 요거는 해볼 만해요. 그거는 그렇죠. 지금 아닌데 기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김용민이가 무슨 저기 열린공감 TV 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취재를 안 하고 기사 저거 썼네. 일주도 갖고 있지 않고 거기 있는 분은 알지. 네. 아니, 아는데 저도 그게 내가 지난- 안다고 내 거야 이게? 지난번에 어떤 뭐 제가 음주운전을 옹호한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래서 30만 원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이렇게 받아낸다면은 네. 언론들이 달라지죠. 그것 때문에 달라집니다. 네, 이 뭐 달라지죠. 무슨 거액 손해배상 그것도 부담을 느끼겠지만 아니 한 줄인데 그 한 줄 때문에 이 30만 원을 토해내야 한다? 회사에서는 그게 3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큰 차이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언론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저도 한 번씩 언론에 얻어 맞아 보지면은 취재 전화는 많이 와야 한두 통이에요. 대부분 다 그냥 베끼기예요. 뺏기기야. 대부분 다 뺏기기예요. 이미 그것도 사실은 딴 데 네. 어디서 열린공감 TV 자신의 유튜브인 열린공감 TV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A가 쓰면은 B가 베끼고 B가 쓰면 또 C가 베끼고 이런 식으로 이런 로직이 형성이 그게 되는데 인터넷 언론이나 작은 언론이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 몇 월 며칠까지 지워라 바꿔라 그래서 뭐 사과문 이런 거 바라지 않고 바꿔라 했는데 딱 한 군데 안 바꿨어요. 그 친구들 그래서 걸었지. 공적 수준의 언론 기관이라고 하는데도 다 베끼게요. 아니 사실은 심각합니다. 언론 보도가 말이죠. 이제는 거의 완성문은 아니더라도 완전 문장은 아니더라도 거짓말을 쓰지 말아야지. 사실 아닌 거 쓰면 안 되지. 그건 사실은 언론의 공신력. 언론의 공신력은 이제 논문 한번 써보면 압니다. 맞아요. 논문에 인용될 때 언론사 기자가 쓴 거를 그대로 갖다 쓴 경우가 많아요. 기사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틀려봐. 말도 안 되게 틀려봐.
그러면은 이 논문 자체 공신력에도 큰 타격을 주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론사의 보도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앞으로 자기 관련한 보도가 나왔는데 틀렸다? 얄짤없이 언론중재위원회로 가세요.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기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예. 진중권 페북이나 왔다 갔다 다니고 참 그냥 참. 정신 나간 친구들이고 진중권에 대해서도 계속 좀 혀를 나불거리는데 진중권도 헛소리 하면은 근데 이런 건 또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김용민이가 뭐 역대 최악의 총선 후보였다.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의견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애매해.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사실에 관한 얘기들. 아니 그 제가 기사 보니까 진중권이 또 하천대유 관련해서 이재명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진짜 뭐 저는 그래서 진중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고발 사주 사건은 뭐 다시 돌아가려면은 검찰이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을 뭐 부른다든지, 혹은 뭔가 단서를 잡아낸다든지. 그렇죠. 근데 지금 법률가들은 쉽다, 그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미적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싶어요. 찾아내는 게. 아직도 검찰은 윤석열에게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이거를 마음이 홍준표 있습니다. 후보가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음. 정보수사정책관이 다 전국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음. 취합해갖고 보고하지 않냐, 거꾸로 역으로.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화천대 유권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범죄 사실 여기서 다 해서 너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그 자리잖아.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니까 아니, 저는 윤석열 그- 최근에 뭐 바뀌었대나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말을 토론 하더라고요. 보면서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네. 예, 예. 홍준표가 훨씬 수사라든가 이런 걸 잘하는 잘했을 검사였을 것 것 같아. 같아요. 네. 윤석열은 뭔가 검사로서도 안 똑똑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을까? 아이, 형님 누워 침 뱉깁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느 정권에서 발탁을 했습니까? 예, 참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예, 우리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윤석열을 환호했던 저도 그랬습니다. 예, 자 오늘 정치 생쇼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은 부산, 울산, 경남과 네, 2차 2차 슈퍼위크. 슈퍼위크. 네. 예, 뭐 다음 주면은 뭐 다 결론이 날 것 네. 같습니다. 뭐 더 이상의 뭐 그런 뭐 가능성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이낙연 씨가 이긴다면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면은 뭐 더 이제 굳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47만 표인가요? 매직 네, 남바가 47만 이게 표. 네. 지금 현재 몇만 표 정도 얻었죠? 지금 이재명 후보요? 예. 거의 30만 표. 그러니까 격차가 11만 4천여 표로 제가 봤는데요. 네. 이재명 현재까지 득표가 11만 2,944표인데 네. 격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격차가 그렇고 득표 예. 한 30만 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래요. 이제 매직 남바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 결과를 또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생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